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4강 2단원입니다. 2단원, 단원을 얘기할 때는 요 큰 대문자, 로마자에 있습니다. 2단원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고, 4강, 강은 1강, 2강, 3강, 4강은 여기 있는 숫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에서도 원자를 이루는 물질,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운 돌턴의 원자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원자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 원자설 네 가지 중에, 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과학자들이 그 쪼개어진 입자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돌텐의 원자설이 수정되고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발견한 거는 여기는 1번 전자, 2번 원자핵 하고 끝인데, 옛날에는 중성자도 나오고 원자핵의 내부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책 자체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는 역사의 순서가 아니고 그냥 중요도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에 연연하지 말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성자는 당연히 제일 늦게 발견되긴 했는데, 양성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양성자의 발견도 요 원자핵보다 뒤긴 한데, 양성자의 존재 자체는 그거를 예측한 과학자도 더 이전,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양극선이라는 빛을 이용한 실험은 음극선보다 훨씬 더 먼저 음극선으로 전자를 발견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걸로 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 순서라고만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순서로 묻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자의 구조에 중요한 거는 발견 과정. 어차피 배우는 거는 전자와 원자 핵밖에 없지만 그것의 발견 과정,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원자 모형의 변화, 그 다음에 입자의 특징. 순서 바뀌었네. 자, 어떠한 입자를 발견했고 그 입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 발견된 입자가 들어간 새로운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냐면은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으면 당연히 자랑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원자의 구성입자 중에 첫 번째 전자의 발견입니다. 자, 음극선. 진공관 안에 전극을 연결하여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자, 요겁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일단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음극에서 출발했으니까 음극선이라고 부르자. 음극에서 출발했으니까 음극선이라고 부르자.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양극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는 빛도 나중에 발견을 했단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빛도, 그게 양극선. 자, 음극선 실험. 자, 음극선으로 실험했는데, 자, 과학자도 알아가야 됩니다. 연도는 알 필요 없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여기 나온 그 실험 결과입니다. 음극선이 첫 번째, 질량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다. 세 번째가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입자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이걸 종합해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와 방정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톰슨도 금속을 바꿔가면서, 여기 요 금속, 요거 지금 색칠하고 있는 거 위에 그림입니다.
색칠된 이 금속을 바꿔서도 해보고 꼭 진공관이 아니라 요 안에 기체를 뭐 수소도 채워보고 질소도 채워보고 했는데도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 실험 결과는 지금 밑에 나오는 탐구조절 살펴보기에 가나 다에 대한 내용인데 뭔 짓을 해도 똑같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같은 특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음극선의 구성 입자는 아까 입자니까 음극선의 구성 입자는 모든 물질의 공통적인 입자를 했고 이를 전자라고 불렀다. 일렉트론. 자, 그래서 음극선은 뭐냐면은 전극에다 높은 전압 걸어주면은 자 금속에다가 1율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은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이 전자가 근처에 플러스가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게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음극선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아니라 요 밑에 성질.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성질 가지고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성질 가지고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첫 번째 그림자가 생긴다. 직진한다. 왜냐면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는 건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그 빛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바람개비를 돌리려면은 우리가 선풍기만 봐도 선풍기에다 후레쉬 백날 비춰봐야 선풍기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얘가 빛이었다면은 바람개비가 회전을 안 하고 그냥 그림자만 생기는데 이 음극선이 지나가니까 바람개비 회전을 했다는 거는 음극선 안에 바람개비를 돌릴 만한 힘을 가진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진 입자다. 그 다음에 또 네가 반응하냐? 자, 질량을 가진 입자다. 자, 이 음극선에 수직으로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얘가 플러스 쪽으로 휘더라. 플러스에 끌려간 거지.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선을 띄니까 플러스에 끌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마이너스 선을 띄는 입자의 흐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전자라 하고 뒤에 그래 모형이 나오지. 톰슨의 원자 모형이 개발되는데 그 전에 돌턴 같은 경우에는 쪼개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단순한 구라면은 톰슨은 얘도 그냥 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통통통통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푸딩 모형이라고도 부르고 뭐 수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왜냐면은 전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플러스로 된 공이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박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그란 거에 마이너스가 콩콩콩콩 박혀 있으면은 아 이거 톰슨 모형이구나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핵의 발견.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나오는데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금박.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전성과 연성이 뛰어난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전성은 표짐성,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얇게 펴지는 거랑 길게 실처럼 뽑히는 거 두 가지 성질인데 이게 가장 좋은 금속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요 그림에 원자 핵들이 지금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금을 썼으니까 더 최대한 얇게 만든 게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더 얇게 못 만드는 다른 금속으로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이 두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금을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알파 입자는 여기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나오는데 우리 방사선 붕괴 일어날 때 방사선 붕괴가 세 종류인데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입자가 여기서 나온 알파 입자입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의 정체는 헬륨 원자 핵.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써먹읍시다. 헬륨 원자 핵.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뭉쳐있는 원자 핵의 형태로 나온 게 알파 입자고, 베타 입자는 성질이 전자랑 똑같습니다. 전자라고 할 수 없지만 전자랑 똑같은 입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감마는 그냥 에너지입니다. 감마 분계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되는데, 어쨌든 방사선으로 실험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써니까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면은 금 원자핵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질량의 물질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원자에 실제로 이제 러더퍼드가 톰슨 모형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실체가 그냥 고르게 분포된 부분이 실체가 없어서 원래 예상대로라면은 다 통과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면 다 통과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꽉꽉 채우고 있으면, 이렇게 꽉꽉 채우고 있으면 다 튕겨나 버리든지 100% 튕겨나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웃긴 게 이 실험 결과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한다. 그러니까 금박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헬륨 원자핵이 알파 입자가 지나가는 공간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 빈 공간인데 극히 일부 입자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온다. 자, 원자핵이 아무리 무거워도 총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튼튼한 뭐 벽이 있어도 총알을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속도로 쏴버리면 뚫죠. 그런 것처럼 헬륨 원자핵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금곽과 부딪히면은 어떻게든 뭐 튕겨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튕겨나죠. 그래서 그래,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냥. 자, 튕겨나는데 100% 튕겨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일부, 극히 일부의 입자가 크게 휘어지거나 완전히 튕겨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완전히 튕겨낸다는 얘기는 정면으로 충돌했으니까 튕겨나온다. 질량이 큰 무언가가 있다. 크게 휘어진다는 거는 알파 입자 자체가 양전하기 때문에 얘를 휘게 할 수 있는 양전하를 가진 무언가가, 결론적으로 금박 안에는 질량이 크고 양전하, 플러스 하나를 띠고 있는 대부분이 빈 공간인데, 이걸 차지하려면은 크기가 작은 이러한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원자 핵이라고 부르자 라고 나오는데, 여기 뒤에 나옵니다. 자,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며 원자의 중심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고 플러스 하나를 띤 입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원자핵이라고 하였다. 나오죠? 자,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크기는 부피죠. 부피가 작고 질량이 크다. 자,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이제 러더퍼드는 이거 뭐냐, 원자핵을 발견했으니까 원자 모형 안에 위에 메뉴에 적습니다. 자, 러더퍼드는 여기에 원자핵이 있고 그거를 전자가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는, 그래서 총 전하합은 당연히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전자가 자유롭게 돌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매우 작은 크기의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런 식으로 모형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모형이 총 5가지인데 2단원 끝부분에서 이제 러더퍼드 다음에 보어, 우리가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많이 본 뭐 288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보어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현대적 원자 모형을 배울 건데, 그거는 2단원 중간 끝부분에 나오니까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요까지만 확실히 합니다. 자, 그래서 발견할 건 다 발견했어. 자, 양성자. 자,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톰슨이 전자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양극선을 활용한 실험으로 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발견은 못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원자핵 실험 이후에 러더퍼드가 이게 양성자구나 라고 해서 양성자를 이름 붙인 게 러더퍼드고 존재의 예측은 골트슈미트 그 다음에 골트슈타인 그 다음에 발견은 러더퍼드, 이름 붙인 건 러더퍼드, 이런 식이기 때문에 누가 양성자를 발견했다라고 확정을 딱 정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빠진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또 대단한 게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어. 그러니까 중성자를 발견한 게 아니야. 중성자의 존재가 예측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자는 우리가 전자의 전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뭐 수소를 가지고 실험하든 금을 가지고 실험하든 전자의 음극선의 질량분의 전하의 비, 질량과 전하의 비는 항상 일정한데, 전자의 음극선에 대해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실험하든 거기서 나온 음극선의 질량과 전하의 비는 항상 일정한데, 그래서 전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근데 원자핵으로 실험하니까 질량과 전하의 비가 안 맞아. 왜냐면은 질량이 더 큰 물질일수록 질량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그 무거운 입자 이외에도 더 다른 무언가가 원자핵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나중에 영국의 과학자 체드윅이 이걸 나중에 베릴륨을 가지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랑 비슷하게 실험을 했는데, 알파 입자를 박은 게 아니라 금박에다가 베릴륨 입자를 때려 박으니까 뭐 또 무언가 입자가 튀어나왔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질량이 양성자랑 비슷한데 전하를 안 띄어. 그러니까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뉴트론. 해서 중성자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다. 근데 중성자 자체의 성질은 그냥 질량이 양성자랑 비슷하고 전하를 띄지 않는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빠져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렇게 돼서 그냥 내용이 빠진 건데, 자, 좀 전에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 정도 숫자는 문제에서 무조건 괄호에서 단, 양성자의 질량은 얼마고 뭐 전하는 얼마나 주어줘야 되니까 숫자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자, 양성자의 질량을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중성자 설명하면서 질량이 양성자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1 되겠죠. 그리고 전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볍다. 이거는 우리가 질량수를 배울 때 설명했습니다. 엄청 가볍다고. 그다음에 전하를 보니까 양성자의 전하를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전자의 전하는 딱 정반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성자의 전하가 0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양성자 P, 프로톤의 P인데, 자,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로 원소에 따라 그 수가 다르다 뭐 적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성자 수가 그 원소의 원자 번호이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 중성자 같은 원소의 원자라도 중성자 수는 다를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앞에서 배운 동위 원소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성자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러더퍼드 실험이 이제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죠. 중성자 때문에. 중성자 존재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거. 전자 그냥 가벼운 거. 그래서 원자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원자의 표시. 원자 번호. 원자의 종류는 원자 핵수 양성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주기율표 역사 배울 때 모즐리의 현대 주기율표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적어주냐면은, 자, 왼쪽 아래 원자 번호 양성자 수, 당연히 전기적 중성이니까 전자 수도 같다. 되겠죠?
다음에 왼쪽 위에는 질량수 적어줍니다. 양성자수랑 중상자수 합한 거. 전자는 여기 나오지.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므로 질량은 그러니까 안 적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뭐 여기 오른쪽 위에 정거도 있고 밑에 정거도 있는데 오른쪽 위에는 주로 이온을 표시하고 오른쪽 밑에는 우리가 화합물 아니면은 분자에서 개수를 나타내죠. O2 하면은 O가 두 개 있구나. CO2 하면 CO2에서 O가 두 개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때 쓰는 겁니다. 자, 동위원소. 요그 평균 원자량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요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가볍게 얘기가 넘어갑니다. 일단은 했죠. 동위원소. 양성자수가 같다. 그 다음에 중성자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동위원소들이 존재하고, 자, 과학 돋보기를 보면은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다양한 물 분자. 얘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개수 문자입니다. 질량수가 다른. 그러니까 여기는 18, 19, 20, 21, 22, 23, 24. 둘, 넷, 여섯, 일곱 종류의 물 분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문제가 나와도 그냥 간단한 문제 나옵니다. 자, 평균 원자량. 앞에서 배웠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해서 배웠는데 지금 탄소 말고 저번 얘기한 거 중요한 거 3대1 35염소와 37염소가 3대1로 존재하고 얘들의 평균 원자량은 35.5. 만약에 Cl2가 되었을 때는 70, 72, 74가 9대 6대 1로 존재한다. 요거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브로민은 79 브로민과 81 브로민이 1대 1로 존재하고 평균 원자량은 80. 만약에 분자가 되었을 때 160, 162, 158 이렇게 세 종류가 1대 2대 1로 존재한다. 요거 알고 있으면 평균 원자량 쉽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수소는 1, 질량수 1, 뭐 탄소는 12. 여기에서 질량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소들은 질량수를 따라가고 요 두 개 특수한 경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밑에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붕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기 나오는데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임의의 원소라고 나올 때 임의의 원소였고 그냥 뭐 4대1 이런 식으로 하고 얘가 10짜리 x가 11짜리 x가 4대1로 존재한다. 이런 거는 계산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냥 계산시킵니다. 이런 거는. 이게 아닌 이상은 과학적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는 따로 풀면 되고 여기 2점짜리도 그냥 살랑살랑 풀어보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